안녕하세요. 네, 2015년 하반기 카오스 강연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빛 색즉 시공이라는 주제로 카오스 강연길에 접어든 지 이제 딱 중간 기착점입니다. 오늘이 5번째 강연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빛 색즉 시공의 5번째 강연을 열어주실 김성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감각이 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두려우냐 하면 시각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본다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빛 자체도 굉장히 오묘한 물질이고 그 빛을 통해서 본다는 우리 시각적인 것도 아주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이 자연세계가 얼마나 오묘하고 멋진 세계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어놓고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학기는 그 빛에 대해서 계속 강연을 듣고 계시는데요. 빛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감각을 필요로 하고 그 시각적인 감각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는 보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사물은 있어도 물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빛이 서서히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아마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조금씩 저 왼쪽에 보면은 촛불이 켜지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물체에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인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현상인데도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각작용을 일으키는 매개체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빛은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사실은 한 종류의 파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면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이렇게 나눠진 걸 볼 수가 있고 그걸 보면 빛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개의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번 시리즈의 첫 강연에서도 여러분들 들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들으시지만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는 굉장히 넓은 영역의 진동수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파장대를 갖고 있는데 이 넓은 파장 중에서 하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파장이어서 400나노미터, 1나노미터라고 그러면 10의 9승분의 1m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짧은 그 거리죠. 그 파장이 약 400나노미터에서부터 700나노미터라는 비교적 작은 그 스펙트럼 영역에서만 빛을 볼 수가 있고 그 바깥의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되겠죠. 하지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그 시각작용의 영역만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뭘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빛이 여러 개의 파장을 가진 그 빛으로 들어오는데 그 파장이 다 동일하게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장의 빛은 굉장히 반사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고 하는 것이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가 노랗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파장, 이걸 백색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개의 파장을 가진 빛이 들어왔을 때 특별히 노란색이 많이 반사가 되고 다른 종류의 빛은 흡수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반사가 되기도 하고 투과가 되기도 하고 또 물체 자체가 빛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반사와 투과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감지하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흡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물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어떤 것을 흡수하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그 파장의 빛이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가장 쉽게 느끼는 감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의미를 반드시 굉장히 갖고 있는 반면에 또 과학적으로는 본다는 것이 측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관찰 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첫째, 우리가 흔히들 식물의 잎 하면은 식물은 초록색, 녹색으로 보인다는 걸 알고 있죠. 식물이 왜 녹색으로 보일까 하면은 식물 안에
갖고 있는 그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습니다. 그 엽록소를 보게 되면 엽록소의 흡수 스펙트럼인데 엽록소가 빛을 어떻게 흡수하는가를 보는 건데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이게 엽록소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개의 파장대를 흡수를 하는데 하나는 푸른 색깔 또 다른 하나는 붉은색 계통을 흡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푸른색과 붉은색은 다 흡수를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반사를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색깔인데 그거 다 모아놓으면 특히 그 가운데 있는 녹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나뭇잎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초록색의 반대 색깔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고 튀겨나오는 놈들을 우리 눈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근인데요. 이 당근 같은 경우는 당근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주로 짧은 파장대, 즉 푸른색과 이 녹색을 흡수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것에 흡수가 안 되고 남는 파장대인 이쪽 파장을 반사를 하게 돼서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색깔, 이 영역을 보시게 되면 흡수하는 영역이 푸른색이라면 그것의 반대 색깔이 보이게 되고 흡수하는 영역이 그린 색깔이면 그것의 반대 색깔 이렇게 거꾸로 보색 관계를 우리가 보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지만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최첨단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최첨단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의존했던 것은 바로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이죠. 물론 관찰하고 관측이 항상 올바른 결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류를 겪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것처럼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고양이가 거울을 보고 자기를 사자라고 느끼는 저는 가끔 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다가 신문 광고에서 따온 그림인데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현상의 한 단면만 관찰해서 여기다가 우체통 옆에다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이걸 보니까 마치 무슨 양이나 염소 같은 게 하나 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이 실체가 이럴 거라고 짐작하는데 사실은 실체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현상의 한 단면만 관찰해서 전체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찰은 저와 같은 오류뿐만 아니라 그 관찰이 갖고 있는 자체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더 깊이 내려가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미시세계로 갈수록 이제는 좀 더 현격한 제약 조건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기에서 미시계로 가는 데는 상당한 그 모험이 따릅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던 거시기의 세계를 떠나서 미시계로 가서 눈에 안 보이는 걸 알려고 그러면 그것이 작다는 그 어려움도 있지만 그 작은 것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cm라는 크기가 있다고 그러면 눈에 잘 보이는 거죠. 우리 손톱 크기 정도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100분의 1로 줄이면 머리카락 굵기가 되고 그걸 또 100분의 1로 줄이면 박테리아 세포가 될 것이고요. 또 100분의 1 줄이면 드디어 이제 원자까지 가는데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분자가 얼마나 작은가를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자가 얼마나 작은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분자 하나가 있으면 물 분자 하나를 1000만 배를 키워야지만 3mm 정도가 되는 3mm 정도 되면 저 같은 사람이 겨우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게 1000만 배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잘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볼펜을 한번 보세요. 볼펜인데 볼펜을 1000만 배를 키우면 우리나라를 덮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을 덮을 정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볼펜 끝을 한번 보세요. 볼펜 끝에 뭐가 있냐면 작은 금속 공이 있죠. 볼이 있죠. 그 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mm라고 그러면 1mm를 1000만 배를 키우면 직경이 1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10km가 되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닐 때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고도,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고도가 10km, 한 33,000feet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을 키워오는 거예요,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볼펜 앞에 있는 그 작은 금속 공을 1000만 배를 키우면 비행기의 고도만큼 키워야 되고 그걸 갖다가 녹이면 우리 남북한을 다 쇳물로 덮을 수가 있는데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여러분들 키보다 높은 정도로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자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하고도 저희 학생들 중에는 분자가 작은지를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하나 사례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옛날 영화인데 1950년대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자기가 불태우게 해놓고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 연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네로가 자기 눈물 한 방울을 갖다가 눈물 단지에 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눈물 한 방울 안에 물 분자가 몇 개가 있는가 를 계산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계산하고 난 다음에 숫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걸 한번 세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1초에 5개씩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에서 1초에 5개씩 센다 그러면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센다 그러면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고 70억 인구가 다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린애,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 없이 갓 태어난 애까지 모든 사람이 24시간 365일 1초에 5개씩 세면 2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게 눈물 한 방울에 담겨져 있는 물 분자의 개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맨날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시계의 세계는 굉장히 작고 걔네들의 거동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시계로 가도 전혀 다른 세계, 거시계로 가도 굉장히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에 관해서는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주의 세계는 다음 카오스 강연에서 다음 주에 이명균 교수님 얘기하실 것이고 저는 오늘 딱 절반 작은 세계를 얘기할 겁니다. 이명균 교수님 큰 세계를 얘기할 것이고 이 비디오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건데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에 만든 비디오입니다. 1977년에 만들었는데 약 9분 동안에 전 우주를 한번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은 스케일,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미시 세계를 보여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Is the exception. The trip back to the picnic on the lakefront will be a sped-up version, reducing the distance to the Earth's surface by 1 power of 10 every 2 seconds. In each 2 seconds, we will appear to cover 90% of the remaining distance back to Earth. Notice the alternation between great activity and relative inactivity, a rhythm that will continue all the way into our next goal, a proton in the nucleus of a carbon atom beneath the skin on the hand of a sleeping man at the picnic.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10 to 우주에서. the 9th meters, 10 to the 8th, 7, 6, 5, 4, 3, 2, 1. We are back at our starting point. We slow up at 1 meter, 10 to the 0 power. Now we reduce the distance to our final destination by 90% every 10 seconds, each step much smaller than the one before. 궁극적으로는 콜크의 세계 정도까지 다가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다루고자 하는 미시 세계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원자나 분자 수준 그걸 갖다가 눈으로 볼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부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작은 것들의 세계가 어떤 게 있느냐 현미경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큰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주가 무엇인지 그 밖에 뭐가 있는지 그것은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자각이고 어쩌면 그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생각하면서 과학과 철학, 그 종교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은 사실 그 가운데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은 처음엔 출발점은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 작동 원리에 대한 호기심으로 출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고 그러면 그걸 분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해서 간단한 것으로 나누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환원주의라고 그러는데 환원주의라는 것은 복잡한 현상도 아주 분리하고 분해하면 간단한 현상들이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각 부분을 이해해서 다 더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은 환원주의적인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현상도 쉽게 또 간단하게 좀 더 단순화시켜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미시세계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미시세계를 공부한다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작은 것들의 세계가 이것도 알고 보니까 마치 큰 것들의 세계처럼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균 같은 것들. 옛날에 사람들은 왜 병에 걸린지 몰랐었어요. 그러다 현미경이 발달하고 현미경을 통해서 병원균의 존재를 알게 되고
병균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패스트, 이게 흑사병 같은 이런 신의 섭리라고 여겨지던 현상도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작은 곳에도 역시 알고 보니까는 어떤 철학적인 함의, 종교적인 뜻 이런 것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 과학이고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의 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이 자연의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픽처도 갖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흑사병 같은 것도 보면은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 신의 그 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진에 의해서 나오는 아주 나쁜 공기 때문에 흑사병에 걸린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 때문에 생겼다.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시에 일부 통용되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는 아주 단순한 병원균 때문이었다. 이제 그런 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사실은 현대 과학은 또는 근대 과학은 작은 것들의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자연현상에 대해서 보편적인 원리와 이성적인 설명 그리고 합리적인 모델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됐고요. 따라서 자연을 이해하는 데는 초자연적인 설명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학의 등장과 과학 이론을 수용한다는 것이 반드시 초자연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흔히들 우리 그걸 갖다 혼동해서 과학하고 철학 또는 과학하고 종교가 마치 크게 상충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들의 세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오늘 식사하고 오셨죠?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10개의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 저도 하다가 끔찍해서 사실 작은 것들의 세계가 이렇게 징그럽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원래 만들어놨던 10개는 다 지우고 그나마 좀 덜 충격적인 10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칩을 들고 있는 개미입니다. 개미가 아니라 거의 공룡 같은 그런 거죠. 이거 우리 머리카락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 샴푸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혓바닥 맛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별로 아름답지는 않죠. 근데 미시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상한 구조들도 많이 있고 얘네들이 뭘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미시세계를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학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과학적인 문제만 나오길 뿐 아니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시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작은 것들을 보겠다. 점점 더 작은 것을 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주로 이 정도 사이즈 이상 되는 것들인데 이보다 더 작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싶은데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저가 한 수백 나노미터 이하가 되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오늘 얘기는 주로 이제 후반부 얘기는 그런 얘기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현미경 역사는 인류 역사하고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호기심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현미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학 현미경은 굉장히 간단한데 첫째 단순한 현미경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릴 때 보던 돋보기하고 똑같은데요. 돋보기가 있으면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갖다가 돋보기를 통해서 물체의 상을 몇 개 해서 그 상이 더 커져서 확대해서 보이는 단순 현미경, 현미경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단순한 거고요. 복합 현미경은 대부분의 현미경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갖다가 물체를 갖다가 한번 키우고 그걸 키운 걸 다시 또 키워서 이미지를 크게 해서 보는 것이 복합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현미경이 주로 이렇게 돼 있고 학교에서 이 이름들 다 외우는 것이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오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현미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공간 분해능이라는 그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 분해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 별자리라고 알려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이 무슨 별자리인지 아세요? 이게 큰 곰자리죠. 큰 곰자리에 그 국자 모양. 근데 여기 보면은 큰 곰자리에 이게 요 6번째 별자리를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별이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별이 있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병사들을 갖다 시력 검사를 할 때 이 별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 차출할 때 6번째 별을 보고 너 저 별 몇 개로 보이냐? 하나로 보인다 그러면 너 군대 오지 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력 검사로 썼었는데 이걸 분해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공간 분해능이 좋은 것이고요.
이걸 분리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나빠서 분해능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이거는 분해가 안 되는 경우고 이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해능이 낮다, 이건 분해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해능이 클수록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디지털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디카의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인데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높은 그리고 낮은 이미지를 보시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전문적인 용어는 점분산함수라고 그러는데 이 PSF라는 점분산함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원래 시료의 모습이 이런데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시료는 실제로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일 것이고요. 점분산함수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 시료가 둥글둥글하게 거의 분리가 안 된 형태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의 가장 요체는 이 시료 자체가 아니라 점분산함수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현미경의 그 요체가 되겠습니다. 자,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더 좋은 현미경을 가져가자 해서 여기서부터 더 비싼 돈을 들여서 더 좋은 현미경을 가져갔다고 쳐요. 근데 이미지를 보면 이건 뭐 현미경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미지를 보면 처음에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현미경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미지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상 가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광학기기를 쓰고 아무리 현미경을 비싼 돈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것에 바로 현미경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의 문제점이고요. 그것은 그 이유는 회절 한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절 한계는 19세기 후반에 그 에베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발견한 것인데 이 사람의 그 기념탑에 이 유명한 식이 적혀 있는데 그 식에 따르자면 회절 한계는 파장에 비례하고 몇 가지 과학적인 특성, 상수의 반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짧아도 400나노미터 빛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 정도인 2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볼 수가 없다.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이 갖고 있는, 빛이라는 파동이 갖고 있는 파동의 가장 원초적인 특성이 회절인데 그 회절 때문에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제 아무리 좋은 과학기구를 갖고 와도 그 이하로는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100년 이상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 왔습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200나노미터 이하 보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어떤 파동이 회절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두 개의 파가 방파제에 부딪혀서 회절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간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광학 현미경 가지고 문제가 어느 정도 200나노미터 이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현미경도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전자도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니까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그걸 보겠다 하는 것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광학 현미경에 대한 미련입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개발해왔던 기술이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광학 회절 한계 때문에 벽에 부닥치긴 했지만 뭔가 미련이 남아서 이걸 갖다 그래도 극복할 수 없을까?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할수록 더 극복하고 싶은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걸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3명이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노벨 화학상의 내용을 어려운 내용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간단하게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노벨 화학상은 100년 동안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광학 현미경의 회절 한계를 갖다 깨는 그걸 극복하는 그래서 초고분해능 광학 현미경으로 받았습니다. 3사람이 받았는데 에릭 베츠기라는 사람과 스테판 헬, 윌리엄 모노라는 사람이 받았고요.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을 이미지를 다시 비교하면 똑같은 물체를 갖다가 전자 현미경을 찍은 거하고 광학 현미경을 찍은 건데 해상도가 굉장히 차이 나죠. 광학 현미경은 뭐 색깔이 보여서 좋긴 한데 굉장히 흐릿하고 전자 현미경은 굉장히 똑똑한 그런 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회절 한계고요. 따라서 회절 한계보다 큰 것들은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큰 것들은 볼 수 있는데 작은 것들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보기가 힘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형광을 이용한 광학 현미경을 고집하는 이유는 또는 애착을 갖고 있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시료를 절단하지 않고도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샘플을 갖다가 만들 때 시료를 절단하기도 하고 시료에 굉장히 데미지를 가하기도 하는데 이건 그러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시료연의 특정 분자의 부위를 표적화할 수 있어서 형광물질로 그 특정 부위만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어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같은 걸 볼 때 특정 부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 세 사람을 극복을 했는가 하는 것이 나머지 한 1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인물인데요. 윌리엄 모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초로 단분자를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형광을 켜고 끄는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였습니다. 물리학자였고 지금 화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스탠포드 화학과에서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IBM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 고체 결정 내에서 아주 작은 농도로 있는 펜타센이라는 단분자를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흡수를 통해서 그래서 최초로 단분자를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을 처음으로 열었다 이런 공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형광현미경 개발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개념적으로 극복을 하게 해준 것은 분자 하나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열어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형광현미경하고 약간 관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분자를 갖다가 빛을 줘가지고 켜고 끄는 일도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다가 다른 파장의 빛을 주게 되면 켜지기도 하고 분자가 꺼지기도 해서 분자가 꺼진다는 얘기는 형광을 내지 않는 상태가 되고 킨다는 얘기는 형광을 내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에릭 베츠기라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그걸 갖다가 실제로 개발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 개발한 결과 그걸 가지고 초고분해는 파암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물리학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벨 연구소에 취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앤솜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후에 좀 공허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공허하다. 나 더 이상 할 게 없다. 더 이상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하우스 허스밴드가 돼요. 집안 살림을 담당합니다. 한 2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그것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해라 해서 자기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에 가서 한 6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물리학자의 길을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랬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나가게 되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팜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 뒤에는 현재는 하워드 휴스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괴짜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은 가만히 보니까 분자가 고분해로 볼 수 없는 게 분자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물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는데 분자들이 형광을 하나씩 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내기 때문에 인접한 곳을 얘도 내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형광을 내기 때문에 이들이 전부 다 겹쳐져서 형광을 내는 분자가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겹쳐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얘네들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 따로 얘기를 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한 놈이 하나씩, 한 번씩 또는 적어도 굉장히 적은 수의 분자만 빛을 내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빛을 내게 될 테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니까 이놈을 다 엮으면 분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까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묶인 걸 봤는데 이런 걸 봤는데 이게 아니라 분자를 하여금 독립적으로 빛을 내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2005년도에 그 녹색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그 녹색 형광 단백질을 가지고 마음대로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앞에 두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결국 이걸 따로따로 다른 시간대에서 측정을 해서 중첩한 이미지를 가지고 원래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형광을 얻는 데 성공했던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기술이 거의 같은 기술이 스톰이라는 기술인데요. 빛을 줘서 분자로 하여금 다른 켜고 꺼지게 하는 걸 갖다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빛을 주면 한 분자가 켜지게 되고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빛을 줘서 그걸 끄고 또 빛을 줘서 켜고 또 끄고 또 켜고 해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이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광학 현미경으로 이렇게 흐릿하게밖에 얻을 수 없는 것 같다가 단분자 현미경 가지고는 굉장히 깨끗하게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슈테판 헬인데요. 독일 사람입니다. 원래는 로마니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이 2014년도 노벨 화학상은 물리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화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실제로는 생물학 현상에 적용하는 그런 굉장히 다학제적인 연구를 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박사학위 연구원에 있으면서 내게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먼 나라까지 가서 핀란드에서 자기가 와신 상담하면서 거기서 그 성공의 디딤돌을 다지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공하고 하델베르그로 오고 결국 노벨상까지 타게 되는 아주 집념의 독일인인데요. 이 사람 생각은 또 앞에 베츠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퀴즈를 낸다 그러면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려고 그러면 연필 이 뾰족한 끝으로 눈을 감고 건드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뭉툭한 걸로 하면 유리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적어도 졸지 않았다면 이게 위에 게 정답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을 감고서 뒤질 때, 할 때 아무래도 뾰족한 걸로 하게 되면 이걸 갖다 알아내기 쉬울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보는 면적을 갖다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면적을 줄이는데 어떤 화학적인 방법을 쓰는데 복잡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뭐냐면 자극을 통해서 들뜬 분자의 형광을 낼 때 스스로 형광을 내기 이전에 강제적으로 형광을 내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단 그걸 갖다 어떻게 쓰나 하면 처음에 빛을 들뜨게 해서 여기서 이제 빛이 분자가 들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만 내버려두면 여기서 빛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다가 도넛 형태의 빔을 집어넣어서 얘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이 중에서 들뜬 빛을 다 강제적으로 빛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걔네들은 빛을 다 내고 난 다음에 남는 놈만 따로 빛을 받으면 굉장히 샤프한 빛을 얻게 되겠죠. 마치 연필이 샤프한 것처럼 연필 끝을 샤프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면적을 줄일 수가 있는 그 방법을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의 원리가 처음에는 들뜨게 하고 넓은 영역에서 들뜨게 되고 두 번째는 강제로 빛을 내게 해서 결국에는 남는 그 영역을 읽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 강제로 빛을 내게 하는 이 레이저가 세면 셀수록 그 가운데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분해능이 키우는 디지털 카메라의 해상도를 키우듯이 굉장히 강한 레이저를 쓰게 되면 분해능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결국에는 기존의 형광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흐릿하게 보던 걸 이런 스테드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그전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다가 이제는 훨씬 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록이 있는데 얼마나 작은 게까지 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형광 다이아몬드라는 물질이 있고 형광 다이아몬드도 아까 GFP처럼 그 녹색 형광 단백질처럼 마음대로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한데 저희하고 헬그룹하고 같이 연구한 거에 따르자면 형광 다이아몬드도 밝은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로 파장을 선택하면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연구실 학생 한 명하고 헬그룹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세계에서 아마 현재로서는 가장 작은 한 5 내지 6 나노미터 정도 분해능을 갖는 형광 현미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한된 경우이지만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면 수 나노미터 정도의 분해능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기존에 200 나노미터 이하는 불가능하다. 갖다가 아주 보기 좋게 깨버린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제 그곳에 변종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변종들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 결과인데 아밀로이드라고 부르는 치매 원인 물질을 갖다가 기존 형광 현미경으로 보면 아밀로이드가 섬유질 물질인데 기존 형광 현미경을 이렇게 흐릿하게 굉장히 두껍게밖에 볼 수 없는데 형광 현미경으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 보면 아주 샤프하게 그 파이버 그 섬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 체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자들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성격이 다른데요. 성격이 다른데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1등만 하던 사람이에요. 역시 노벨상 탈 때까지도 1등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괴팍한 가정주부 역할도 했다가 아버지 회사에 가서 낭인 역할도 했다가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집요한 사람입니다. 과학자라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어떤 요소도 괜찮은데 과학을 재밌어하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얘기 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강연할 때 이 사례를 들면서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자면 초고분해는 과학 현미경은 빛의 회절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걸 보여줬고요. 두 번째, 과학은 100년이 넘은 문제도 여러 개가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을 만큼 과학은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해결 안 된 문제가 무궁무진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한 분야만 잘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도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화학만 한다 이게 아니라 물리학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과학도 알고 지구과학도 좀 공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남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좀 어색하고 엉성하더라도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름지기 큰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은 무한 반복되는, 아까 그 화학 반응처럼 무한 반복되는 작은 실패는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리한 관찰력도 필요하고, 과학에도 굉장히 감수성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꿈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생명현상을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어쩌면 여기 계신 청중들 중에서 그 과학자가 될 시점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실시간으로 생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질들의 거동만을 선택적으로, 그것도 원자 수준의 초고분해로 관찰을 하면, 그러면 과학을 갖다가 마치 100년, 200년 전에 과학자 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면서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분야 사람들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오스 재단에서 여러분께 선물해드린 5번째 강연 재밌으셨나요? 자, 다음 주 강연은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이명균 교수님을 모시고요, 빛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드디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패널로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이광환 박사님과 또 고등과학원의 물리학부 황호성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